자, 안녕하세요. 국사학과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2013년도 전공 역사 기출 문제를 할게요. 자, 2013년도 이제 전공 역사 기출 문제는 두 번에 걸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해가지고 이제 할 건데요. 자, 2013년 전공 역사 기출 문제는 전반적으로 좀 작년과 재작년보다 훨씬 좀 쉬워졌어요. 우리 난이도 측면에서. 역교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만 풀어도 10문제 중에 9문제는 맞출 정도죠. 요즘에 역사 인식에 대하고는 거의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한약이라든지 등등 해서 몇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지만 한국사도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이거나 고등학교에서 약간 윗수준에서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동양사죠. 이 동양사 부분이 중에 이제 몇 문제는 쉬웠는데 국민당하고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학과, 공양학과 관련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특이한 게 기타사 부분이 내년 이제 한 문제 나오다가 요 문제는 거의 2.5문제 나왔죠. 왜 2.5문제냐면 두 문제가 1번사에 나왔고요. 1번 고대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근현대사 나왔죠. 그래서 고대사의 이제 수도면천 과정, 그 다음에 근현대사 과정에서 이제 막고의 멸망 과정까지 이렇게 한번 개관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주로 아트란스가 1번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1번사 나왔던 것보다 수준이 좀 어려웠죠. 내용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사 관련된 문제들 제가 2.5문제라고 한 것은 이게 중국산지 뭐냐면 기타산지 정체가 불명한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정화의 대원전과 관련돼서요. 네. 그래서 정화의 대원전과 관련된 문제는 있지만 그 내용 안에 보면 되게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또 인도와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서양사는 거의 무난했다. 그냥 수능 수준에서 약간 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론 체계를 보고 이 정도 풀 수 있겠구나 정도는 문제 나왔는데 죄송해요. 그 정도 수준 나왔어요. 그래서 서양사는 무난했다 좀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뒤에 과학혁명과 관련돼서 뉴턴 관련된 문제 있죠. 이 문제가 좀 약간 난이도가 있었지만 다른 문제는 거의 뭐냐면 무난하게 그냥 통론 정도, 교과서 정도만 읽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역교원과 서양사가 쉬웠고요. 한국사는 한 중간 정도 되고 동양사, 일본사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경향은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에도. 예. 그래서 2주 뒤에 이제 시험을 올 텐데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개 보면 이제 패턴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1차 기출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기출 문제를 할게요. 자, 1차 기출은 좀 자세히 하고 2차는 그냥 흐름만 짚어볼게요. 왜냐면 2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문제 분석하기가 좀 그래요. 예, 보고 자기가 쓰고 흐름을 좀 아는 방향으로 써야지만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러면 1차 기출 문제 먼저 보죠. 자, 제가 지금 교재를 만들었어요. 교재를 2012년도 이제 전공 역사 기출문제 분석인데 공사 역사가 원래 이거 아닌데 지어야 되는데 네. 자, 기출문제 분석 자료인데 총 한 2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네, 250페이지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 파일을 띄워가지고 내려받아가지고 이제 받아보셨지만 이번 연도는 파일은 안 올렸어요. 한글 파일을 파일을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노란지 제목에서 판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는 제 직접 재산권 차원에서 안 올렸고요. 다만 이제 제가 12년도 기출문제 분석 강의 가보시면 제가 이걸 일일이 문제별로 다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12년 기출문제 분석 강의 가서 12년 기출문제 분석 내용을 찾아보셔가지고 그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탭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봐도 돼요. 이게 더 편해요. 그리고 이걸 제가 이제 한글 편집을 한 것은 단체 지문 형식으로만 제가 지금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그 밑에 적어놓을 테니까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1번 문제입니다. 교재 2페이지인데요. 2페이지. 자, 2페이지에 이제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인물학습 부분이 나왔어요. 인물학습. 자, 인물학습은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죠. 2년에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걸려서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인물학습은 크게 무슨 학습과 무슨 학습으로 나누죠? 이 녹색책 기준으로 이제 보이죠. 네, 인물학습은 인물사학습하고 그 다음에 무슨 학습으로? 네, 인물학습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인물학습은 그냥 아까 큰 범위의 인물학습하고 면적은 동일하지만 내용은 좀 달라요. 자, 인물사학습은 인문을 통해서 인물 속에서 뭘 알기 위한 거예요? 인물 속에서 역사를 알기 위한 거죠. 역사를. 단순히 인물의 생애만 알기 위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 네.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았던 역사를 알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물학습이라는 것은 인물 그 자체를 학습하는 거예요. 인물 그 자체를 학습하는 거다. 그래서 그 인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탄생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의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전기나 자서전 이런 것들 많이 읽었죠? 이런 것을 읽을 때 이 인문학습은 주로 이렇게 끝나고 나서 꼭 뭘 하죠? 선과 악을 판단하죠. 그 인물에 대한. 그래서 이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도덕 윤리적으로 판단해요. 도덕 윤리적.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인문학습이라는 것은 작은 범위 인문학습이라는 것은 뭘 관계하는 거죠? 주로 윤리 도덕국가에서 하는 거죠. 윤리 도덕국가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역사 아니죠. 네? 윤리학과 도덕이죠. 역사학에서는 윤리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윤리 도덕적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인문을 통해서 역사적인 어떤 객관적인 사고를 알게 하는 거죠. 역사의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역사학에서 윤리 도덕적인 어떤 판단 능력도 키우는 것도 뭐냐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긴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수 의견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 교육에서 인물사 학습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무슨 학습이죠? 인물사 학습이에요. 인물사 학습. 자, 인물을 통해서 역사에 대한 접근을 이제 하는데요. 자, 요 인물사 학습도 녹색책의 기준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누게 돼요. 세 개.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이죠. 행위 결정 분석 모형. 한 인물의 모든 생애를 보는 게 아니라 특정 인물의 한 단면을 딱 잘라서 뭐 이렇게 그 인물이 왜 이 사람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수단을 선택했는가. 뭐가 딱 목적 상황 수단 그들의 합리성 생각하죠. 어떤 합리적 판단을 했는가를 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순신을 연구할 때 이순신의 모든 생애를 보는 게 아니라 이순신이 살았던 한 단면, 그러니까 한산도 대첩 있죠.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수단을 선택해서 그 전략 전술을 짰는가 이걸 이제 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은 그 당시 이제 분석력과 합리적 이상 결정 능력을 키우는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수업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되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이에요, 거의. 인물학습은 꼭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이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학습 모형과 연결시켜 나올 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인물의 일세는 뭘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이 쓴 정기문이나 자서전, 그 사람이 쓴 자서전을 통해서 아는가 보이죠. 근데 이제 인문학습하고 좀 다른 거는 단순히 윤리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이런 전기나 자석을 통해서 역사는 상을 나는 거야. 그 목적이라는 거고. 자, 그리고 어떤 인물을 통해서 세 번째 방식은 당시 사람들의 인식세계와 그 당시 그 시대의 문화를 아는 거죠. 한 인물이라는 것은 사회와 별개로 분도해지지 못하죠. 같이 인기로 통합되잖아. 그래서 그 인물을 안다는 것은 그 인물을 통해서 그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의 세계는 항상 뭐와 연결되는 거야? 그 시대적 조건과 그 시대적 분위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와 역사를 아는 방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그 김 교사의 수업 계획을 보면 자, 우리가 뭐 상황이라든지 역사적 행위 쭉쭉쭉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인물학습에다가 인물과 관련된 사료를 결합시킨 거죠. 예. 그리고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을 이제 그 학습 모형으로 삼았던 것이 특징이죠. 자, 그럼 인물학습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항상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인물학습 나오면 그 문제점, 주의점, 유의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영웅 중심적 역사가 빠져서는 돼야 안 돼요? 아니죠? 특정 인물을 너무 띄워주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을 선정할 때 지배층보다는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윤리 도덕적 판단을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니 지향해야 되겠지. 하지 말아보다는 윤리 도덕적 판단을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인물은 되게 우상시하고 어떤 인물은 상당히 나쁜 놈을 취급하고 그리고 한 인물이 살았던 역사적 시대적 배경과 함께 그 인물의 뭘도 동시에 해야 되죠? 그 인물의 행위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인물의 어떤 특징 이런 걸 동시에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인물의 가지고 있는 개성과 함께 그 인물이 처해져 있던 시대적 상황도 동시에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인물 학습을 해야겠죠. 이런 유의점 부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에 들어와서 2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김교사의 이제 수업 계획을 보면 자, 해당 인물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한다. 넘버링 기껏을 보면 여기 자료라는 것은 뭐죠? 자료는 뭐예요? 사료죠. 네. 보통 이제 그 기출문제 보면 사료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사료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뭘 이제 돌려서 말하냐면 자료라고 해요. 자료. 그럼 헷갈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되게 자료 나오면 뭐다? 그냥 사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료. 자, 그 다음에 그 인물의 시대적 상황과 그 다음에 인물의 대표적 역사적 행위 그 다음에 역사적 맥락 속에서 행위의 의미를 평가한다 쭉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보죠. 이걸 보면 자, 역사 전형에는 만든 사람의 해석이나 관점이 개입됐다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역사 자료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것들이 항상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체를 왜곡시킬 수도 있고 의미도 좀 약간 상당히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 그 사료를 접할 때는 먼저 뭘 해야 되죠? 사료 비판을 먼저 해야 되겠죠. 사료 비판. 그래서 그 내적 비판이나 외적 비판을 통해서 나름대로 객관적 사실을 먼저 도출시켜 놓고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물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 인물에게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시대적 종교를 강조한 나머지 개인의 주체적 의지와 가속권까지 안 통한다. 맞죠? 인물학습할 때는 시대적 상황과 조건도 동시에 강조하는 동시에 개인적 성향도 동시에 고려해야 돼요. 개인적 성향과 함께 시대적 상황과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자, 만약에 거꾸로 개인적 성향과 개성을 살펴본다 하면 이게 잘못된 게 뭘까요?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모두 동시에 봐야 되겠죠? 네, 시대적 상황과 조건도 동시에 봐야 되겠죠? 네,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인물의 대표적 역사적 행위를 볼 때 과거 관점을 배제하고 현재의 관점에서 인물의 일을 이해하는 것다. 아니죠. 이 인물에 대해 항상 뭐였다? 그 과거의 상황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겠죠?
맥락적 이해를 내렸죠. 맥락적 이해.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요 사회적 조건과 의식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그 당시 그 과거의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겠죠. 이해를 현재적 관점이 아니라 자 이것은 그 뭐와 이제 비슷하냐면 감정이입 아시죠? 감정이입이 어디에 비슷할까요? 맥락적 감정이입하고 좀 비슷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을 보면 인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나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똑같은 그 인물 평가도 평가자의 상황이나 그가 속해 있는 시대적 가치에 따라 똑같은 인물도 달리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네 누나가 자주 역사적 판단을 맡기겠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걸 노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네. 예를 들어 뭐 이순신을 바꾸면 그 당대 조선시대에도 이순신을 평가하는 경우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뭐 선조실록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있어. 왜 그럴까요? 누구의 시각이 깔려있는 거죠? 네, 선조. 네, 선조실록은 선조의 이별 주로 이제 빌려가지고 그 얘기하는 걸 이제 기록을 했는데 선조가 이순신을 별로 안 좋아했어. 왜 안 좋아했을까요? 경쟁자라고 인식했으니까. 네. 선조는 전쟁 나자 어떻게 되죠? 도망갔죠? 근데 이순신은 국군이 영웅이 됐잖아. 비교가 되죠?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유성룡이 쓴 진빙록은 되게 호의적으로 봐요. 왜냐면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순신의 그 형의 친구죠. 예, 그리고 이제 유성룡이 이제 이순신을 많이 뒤에 봐줬고. 자, 그래서 호의적이고. 그 다음 후에 조선홍기 때는 난정일기가 되었고, 이순신이 이제 전쟁 중에 7년 동안 쓴 일기가 있죠. 그 일기 중에 춤과 효들, 뭐냐면, 그 관련된 내용을 뽑아가지고 묶은 그 문책이 있어요. 거기도 상당히 이제 이순신을 좀 강조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강조된 건 이순신의 정치적인 모습보다는 어떤 점을 부각시킨 거야? 조선홍기가 어떤 사회죠?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강화됐던 시기죠. 그래서 이순신의 어떤 사생활이나 집단 모습보다도 이순신의 어떤 모습을 강조해요? 춤과 효의 모습을 부분과 관련된 것들을 뽑아가지고 편집을 한 것이 난중일기죠. 일종의 이제 객관적 사실을 편집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밑에는 시대적 판단이나 주관적 의지 이런 것들 그것이 개입되어 있죠. 자 현재에서도 이순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박정희 때는 국국의 영웅으로 봤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순신을 소재로 해가지고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뭐냐면 어떤 그 의사소통을 잘하는 CEO의 모습, 합리적인 CEO의 모습 같은 걸로 이제 이순신 그려놓죠. 그래서 똑같은 인물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다르다. 그 사람의 평가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의 제하고는 기억, 니은, 니은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게 유치해요. 왜? 이거는 굳이 이거 두꺼운 녹색책 여러 책을 안 읽어도 그냥 고등학교 30 정도 풀 수 있는 문제야. 상당히 쉽게 문제가 됐어요. 자, 하여튼 공부할 때 이제 인문학습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역사 교재 부분이죠. 역사 교재. 역사 교재도 이제 그 역사 교문에서 해마다 이제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역사 교재는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예전에는 사료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사료. 네, 역사 교재 부분에서 사료나 교과서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지도와 연표가 연달아서 나와요. 요번에 이제 지도 나왔고 작년에 연표 나왔으니까 올해 또 뭐 나오고 있어요? 연표가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교과서는 예전에 뭐 부정적 비판적 많이 나는데 시대가 하는 시대인 만큼 이건 좀 이런 건 안 나오고 사료 같은 경우는 강강이 나와요. 사료는 그러니까 사료 자체를 가지고 문제 내는 것도 있지만 관련된 문제들 뭐 아까 말한 저희 인문학습 부분에서 간간히 이렇게 한 지문으로서 뛰어나오는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 역사 교재를 공부하실 때 지도, 연표, 사료 세 가지를 좀 보세요. 사료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차 기출에도 나왔네요. 사료 학습 부분이. 자, 뜨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하는 것을 보시오. 네, 5페이지 보세요. 일단. 자, 5페이지 보면 이제 되는데
자, 여기 가하고 나가 있죠? 가는 이 뭐와 관련된 거죠? 가는? 지금, 고려시대 때 횡령구역의 그 명칭, 이런 것들 나오고, 나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부터 해가지고, 조선까지 국경세가 어떻게 변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자, 그 밑에 이제 보기와 관련된 문제, 기억, 이열, 지금, 니은 있어요. 제가 문제 풀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텐데, 이거는 뭘 모으고 있냐면, 그 역사 지도하고 지휘 지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지도 활용과 관련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냥 먼저 이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역사 지도와 지휘 지도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8페이지 펴보세요. 8페이지. 자, 8페이지 보면 보충령 1번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제가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제 나름대로 표로 정리했는데요. 보통 그냥 지도하면 보통 우리 역사과 나왔으니까 역사 지도만 생각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도는 뭐예요? 역사 지도가 아니죠. 지휘 지도나 내비게이션이죠. 예. 그런데 자, 이 역사 지도와 지휘 지도는 같은 지도지만 차이점이 많아요. 자, 볼까요? 자, 역사 지도는 그 인문지리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 예. 그래서 그 인문지리적 성격이 되게 강하고 자연지도 사용 시에도 인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부분을 판단해서 하죠. 근데 지휘지도 같은 경우는 인문지도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연 현상들이나 산이나 하천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 자연지도 성격도 있죠. 인문지도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뭘까요? 여러분들 제주도 관광여행 가보시면 관광 지도표 치면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가 특산물 있고 그런 거 보이죠? 이런 거나 아니면 자연지도는 그냥 우리가 보는 지도, 이게 자연지도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하면 항상 뭘 키죠? 내비를 키죠? 내비를 중에 자연지도죠. 네. 자, 그렇죠. 역사지도는 자연지도적 성격은 좀 있긴 있지만 대개는 어떤 지도다? 그 지역의 어떤 생활 풍습이나 문화나 관습이나 어떤 역사 사실을 알려주는 인문지도적 성격이 되게 강하다. 자, 그 다음에 역사지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정한 기간이나 상당 기간 지속되는 공간적으로 보여. 그러니까 한 공간, 한 시점을 딱 잡아서 공간상의 한 시점을 잡아서 풀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한 공간이지만 그 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의 모습들, 여러 과거들의 모습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여주기도 하죠. 자, 예를 들어 그렇고, 아까 이제 그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아까 이제 그 가나 나의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 기간을 전기된 사도, 오류, 12호, 오도 양계를 어떻게 한 공간에 표시하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거리를 다 무시해버리고 마치 그 하나로 다 표시한 거야. 물론 그 안에는 그 시대마다 다르죠. 정수. 그리고 국경선 변화도 아까 쓰면 뭐예요? 네? 시대가 시간이 변화가 있는데도 시간의 변화를 무시해버리고 한 공간에 다 표시해버리죠. 자, 근데 이에 관한 지휘지도는 주로 한 공간이 있으면 이 공간의 시점을 표현하는 게 시점이 딱 하나야. 예를 들어 2003년 5월 6일자 시점으로 해서 지도를 만든다는 거나, 그 다음에 2012년 12월자 돼서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나,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한 공간에 표현된 시점은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어떤 특정한 시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휘지도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내비를 폈는데, 오늘이 2012년인데, 몇 년도 내비가 나요? 2008년도, 2007년도 내비가 나. 지휘적으로 같은 거. 이게 쓸모가 없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지도는 역사적 사실 전달하는보다 해석하고 편집하는, 지도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돼 있지만요. 근데 이에 반해서 지휘주는 원래 있는 객관적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멈춰 있어요. 네. 지금 그걸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심지어는 강의나 학체사 이런 표시까지도 세계 공통으로 딱 정해져 있죠. 기호가. 그래서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파악할 게 뭐냐면 그 역사지도의 종류와 활용을 볼 필요가 있어요. 활용에 따른 종류가 다른데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어요. 공사 기출문제도 나왔고 그랬는데 한번 보면요. 녹색책에도 나오고 이제 파란책으로 나오고 부분인데, 자, 역사 지도를 이제 볼 때 역사 지도 안에서도
세 가지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역사식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냐. 자, 역사적 사실을 지휘적파하던가. 자,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수 대충 살 수 있죠? 근데 얘들이 살수할 때 이 살수가 어딘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디일까요? 청천강이죠. 그래서 청천강의 영역을 이렇게 보여준다니까. 그 다음에 구주 오석영 있죠? 우리가 이제 오석영과 구주 오석영 통일시를 하실 때 지방행정조직 이렇게 인식하지만 요걸 제대로 인식하는 걸 지도자는 모르죠. 어디가 뭐가 붙어있고 어디가 서울경이고 어디가 그런 건지 잘 모른단 말이야. 한산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시한 것들을 그 구주 오수경을 역사적 사실을 지휘적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정한 공간에 관련된 역사적 변화를 시간적 계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도죠. 계통적 지도. 자, 일정한 공간에 그 관련된 역사적 변화를 시간적 계통적으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도예요. 자,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어떤 지도냐 하면, 자, 5페이지 펴보세요. 문제에 나와 있는 나지도죠, 나지도. 자, 나지도를 보면 통일신화 시대 때와 그 다음에 고려시대와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어떤 국경선의 변화를 뭐라고 했어요? 시간적으로 그 변화를 계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체계적으로. 나와 관련된 지도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다지도는 어디서 갈까요? 역사적 사실을 지리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거기 보면 도구의 위치, 상경의 위치, 12봉의 위치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경우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가 뭐냐 하면, 세 번째 경우는 현재의 지도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알 수 있는 지도. 예. 한 가지 지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적 사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뿐만 아니라 자, 이런 지도인데, 이런 지도는 이제 여기는 그 문제는 안 나와있고, 잠깐 그 우측 페이지 몇 가지 보내면 8페이지에 있는 보충약 2번을 보세요.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자, 대동세 징수를 운송하는 역사 지도죠.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 있는 건데, 자, 이 지도를 보면 조선후기인데 대동세 징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뭐까지 알 수 있죠? 일단 그 해본에 있는 뭐도 알 수 있어요. 조창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창이라고 해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경찰의 위치나 운송로, 그 다음에 평안도, 환경도와 제주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알 수 있어요? 인류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대동세 징수 가정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운송되고 그 다음에 그 대동세 징수에서 거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어디고 다양한 사실도 알 수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유형의 지도예요. 자,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지휘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일정한 공간에 관련된 것들의 변화를 시간적 계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한 장의 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세 가지 나오는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에 자주 비추어 나왔던 부분이에요. 예. 자, 그냥 관련된 문제를 이제 보죠.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자, 5페이지 보면 기울과 리얼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역사 지도와 지휘 지도의 차이점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예. 보면 가는 각기 다른 시점에 일어난 사실들을 하나의 지도로 표현하고 있다. 맞죠? 자, 고려시대 때 이제 행정교육의 변화를 한 공간의 시간적인 변화 무시하고 그냥 표시하고 있죠. 근데 이 역사지도의 특징은 그런데 아까 말한 지휘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없겠죠. 특정한 시점의 공간에만 표현할 수 있죠. 특정한 시점을 맞는 그 공간에만 표현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자, 다른 포기하는 사실을 선택하는 가지 지도 제작자의 주관이 해석된 데이터가 있죠. 여러 가지 지명 중에 이 사람은 뭐만 선택을 했어요, 지금? 고려시대 행정구역의 지명만 선택을 했죠. 네. 근데 이에 관해서 지휘지도는 주관성에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웬만한 건 다 표시해야 돼요. 내가 이 산이 싫고 이 강이 싫어도 표시해야 돼요.
있거든요. 네, 주관식 배제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나타난다. 아니죠. 자, 이건 뭐와 관련된 거죠? 역사지도의 활용과 관련된 거죠. 자,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이거는 일정한 공간에 관련된 변화를 시간적, 계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국경선의 변화를. 그렇지만 한 개의 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알 수 있을 수 없어요. 이 지도에서. 국경선 변화에는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요거는 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나를 선택한 주제와 관련된 일정한 공간에 일어난 변화상을 파악하는 효과적이다. 맞죠? 국경선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죠. 그래서 답은 기은, 니은, 니은이죠. 예. 그래서 4번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죠. 3번 문제. 자, 3번 문제도 기출에 자주 나오는 테마죠. 네, 뭐와 관련된 거예요? 영역 중심 이동과 영역 고유 이동 차이. 샵에 나와. 영역 중심 이동과 영역 고유 이동 차이는 그 해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영역 중심 이동과 영역 고유 이동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면 이게 어떤 건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보충자료 1번을 보죠. 그 교재 11페이지 보세요. 자, 영역 중심 이동지 이동과 영역 고유지 이동은 뭐냐? 자, 삐아제 이동 아시죠? 삐아제 이동이 이제 그 당시 왜 도입된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당시 이제 1950년대 소련이 스푸트니크 이론을 발사하죠. 그래서 그 충격을 먹고 이거 안 되겠다. 예전에 아이들을 그냥 방법처럼 해놨는데 체계적인 교육을 이제 실시해야겠다. 그러면 아이들의 인지 구조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예전에 삐아제 이론이 두 가지니까. 삐아제 이론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죠? 네. 삐아제 이론은 그 지식의 내적 통합 이론하고 그 다음에 영역에 따른 발전 단계 이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학 시간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지식의 내적 통합은 동화, 조절, 평형. 그래서 이거 발전 단계는 이제 그 감각 동작기, 전조작기, 구체 조작기, 형식 조작기 이렇게 하면 연령에 따라 발달된다. 이런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 교육에서는 지식의 내적 통합 일종에는 그 구성주의 입장에서 수용하고 이 발전 단계에서는 수용을 못하겠다. 그런 입장인데요. 저는 그 당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삐아제 이론이 부각되면서 여러 교과에서 이것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수용하는 측이 뭐냐면 영역 중립 이론이죠. 이 입장은 지식의 차이가 없다. 교과의 차이가 없고 모두 보편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영역 고유지도는 우리는 그 교과에 해당하는 뭐가 있다. 독특한 지식이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삐아제 이론을 전부 수용할 수 없다. 이게 영역 고유지도자들이죠. 자, 영역 중립 인지론자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역사학과는 피에가 할렘이죠. 그래서 우리 보통 삐아제, 피에, 할렘 모델이라고 하죠. 영역 고유자들은 이제 그 이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증적 사고를 주장하는 부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들은 역사인식, 그 다음에 적절한 교육시기, 교육 내용 주지, 인지이론, 교육과의 계열성의 차이는 다들 유리하고 모르고 있어요. 자, 역사의식은 여기에서 이제 사고의 발달 원인이 뭐냐? 영역 중립 인지론은 연령에 따라서 발달한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고요. 근데 영역 고유인지론은 연령의 발달이 아니라 역사 내용의 구조, 원리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알고 적게 알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앞부분은 심리적 역사의식, 그 뒤에는 사회적 역사의식으로 부르죠. 그 다음에 적절한 교육 시기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가 제일 적절하다. 왜냐면 그 역사라는 것은 아이디어가 동떨어진 어른들의 세계죠. 그런데 그걸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교가 이제 뭐냐면 적절하다. 그래서 이때 가설 영역적 사고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죠? 할렘이죠.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영역고유인지는 어떠한 방법만 잘 가르치면 아무리 그 사회적 경험이 없는 애들도 적절한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 그죠? 모든 시기에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방법론이 뭐죠? 이항 대비적 방식이죠. 이강의 오늘 기출문제 나왔던. 자, 그리고 유형대응 조직도 당연히 영역중립 이론자는 발달 단계에 따라 조직하고, 이에 반해서 영역고유인지는 학습의 계열성이나 학문의 구조적 차이에 따라서 조직하죠.
예를 들어서 뭐 수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음에 그 다음 곱셈 나누셈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방정식 배우고 미적분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열성에 따라 조직하죠. 자, 인지도는 구성주의, 그 다음에 영역교육은 내러티브가 되고요. 교육과정은 이제 발달 교육과정이고, 연령 발달에 따라 자연스럽게 했을 때 인지적 능력을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제 영역교육이라는 자는 학습의 계열성을 바탕해서 합격 편입형한다. 자, 계열성의 차이점도 영역주의 이론자는 환경학대법이죠. 환경학대법. 이 환경학대법은 아이들 인지 발달에 따라서 구체적인 것은 먼 곳으로, 구체적인 추상적인 곳에서, 추상적인 곳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렇게 배운다. 교과 과정을. 그래서 7차 교육 과정은 이 환경학대법에 따라서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환경학대법을 당연히 누가 비판하겠죠? 그 상대편이 영역 고유인지론자들이 비판을 하겠죠. 자, 이에 관해서 영역 고유인지론자는 논리적 계열성을 중요하죠. 학문의 어떤 계열성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영역 중립 인지론과 영역 고유 인지론의 차이점과 그와 관련된 그 이론들은 해마다 한두 문제씩 꼭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어 있는 게 어느 책이냐면 파란 책에 보시면 8장 있죠. 8장 내용이 되게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남색 책 내용도 좀 관련된 부분이 좀 잘 돼 있어요. 네. 자, 작년에는 그 인증적 사고가 나왔는데 요번에는 좀 약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역사적 사고에 대한 논의는 피어제의 이론의 적용 및 이에 대한 비판, 내러티브적 역사인식 등의 다양한 측면을 전개되는데, 자, 피엘, 할렘 등 모든 학문의 영역에 보편적으로 나타난 사고의 양상 단계를 주목하여 불소와 이간 등의 역사적 사고의 고유성을 강조한다. 자, 피엘과 할렘은 영역 중립 이론이고, 여기가 불수와 이간은 불수는 어떤 사람이죠? 인진적 사고죠. 이간은 이항 대비적 사고죠. 네, 이 사람은 영역 고유 인지 방식이죠. 인지 이론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필부터 보죠. 필. 자, 필은 그 역사적 사고는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가 나왔죠. 그래서 필 같은 경우에 기술이라는 것은 내용 지배적 사고고 개별 현상이나 개별 사건을 서술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거기에 뭐 추론이나 일반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근데 이 설명인 거는 경험뿐만 아니라 일반화 추론을 통해서 사건의 세세한 부분이나 인간에게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눈에 안 보이는 가능성까지도 사고하는 방식이죠. 네. 자, 이 기술 단계는 피아제의 연령 발달 단계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구체적 교육에 속하고 설명 단계는 형식적 조작에 속하죠. 그래서 역사적 사고는 어디로 보고 있죠? 이 형식적 조작으로 보고 있죠. 이 형식적 조작에. 그래서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내가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기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눈물샘을 자극받아가지고 눈물 흘렸다는 것. 눈물샘을 자극했다라는 것은 보편적 법칙이죠. 모든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 눈물샘을 자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안에 법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에 차여가지고 시험에 떨어져서 눈물 흘렸다. 이거는 설명도 안 되고 뭐라고 하죠? 이해죠. 그 사람이 어떤 개인의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 먼저 살펴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하여튼 이런데 이거 맞죠? 그 다음 할례 보죠. 우리가 할례 보면 그 두 가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할례는 역사적 사고는 다른 국가보다 늦게 나타난다. 그리고 역사적 사고는 뭐냐면 제일 가능했던 것이 어느 시대다? 어느 시기다? 네, 형식적 조작이고 주로 중고등학교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배우려면 중고등학교 배워야 된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할렘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많이 뻗는 것뿐만 아니라 뭘로 했어요? 학생들 데리고 시험연구까지 했죠. 네, 그래서 이건데, 그래서 이제 역사 과목에서 형식적 사고는 수학이나 과학 교과에 비해 일찍 나타나는 주장은 아니죠. 늦게 나타나죠. 왜냐면 이 아이들이 복잡한 어른들의 사고를 아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죠.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가문을 속에 있는 인물들의 사고를 아는 것이 좀 힘들기 때문에 늦게 나타난다. 자, 이걸 일명 연령 지체라고 하는데, 연령 지체에서는 예전에도 몇 번 나왔어요. 기출 문제. 자, 거꾸로 됐죠. 네, 늦게 나타났다고 주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불수를
보면 뼈아지 인지발달 단계가 역사적 사고 발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 불수는 이제 인증적 사고를 주장을 했죠. 인증적 사고는 어디 속하죠? 영역 고유 인지론이죠. 틀렸죠. 역사적 사고 발달에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고 발달에 적용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자, 여기는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인증적 사고 부분은 상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이번 2번 나왔고, 이번에 3번째인데, 자, 인증적 사고는 퍼스라는 자연과학자가 주장한 가설적 추론을 바탕으로 해서 피스가 그 역사 교육에 이제 도입을 했죠. 그걸 이제 불수가 실험 연구를 통해서 그 규칙화시켰죠, 이 불수가.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인증 사고 뭐냐면 관련 사고는 어떤 공통된 중심으로 뭐냐면 엮어서 상상적 연결을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외면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뭘 보는 거죠? 내면을 보는 거죠. 감정이나 역사적 상상을 통해서.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고 속에는 주로 어떤 부분이 있어요? 외면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외면뿐만 아니라 그 밑바닥에 안 보이는 잃어버린 세계의 그 다른 부분을 찾아서 어디를 통해서 감정이나 역사적 상상을 통해서 그 내면을 설명으로써 역사를 다시 생각하는 방식이 인지적 사고죠. 네. 이 어렵게 설명할 때 인지적 사고는 우리 세계에 흔히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영희와 철수가 맨날 손잡고 다니고 뭐냐면 영화도 보고 모텔도 같이 들어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얘네들이 사귄다라고 생각을 하죠. 외면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휘해요? 상상력을 발휘하죠. 이게 바로 인지적 사고예요. 네, 아주 쉬운 사고 방식인데 역사 교육은 되게 어렵게 적어놨어. 쉽게 설명할 거를. 자, 그래서 하여튼 틀렸고 이해를 보면 아동은 이야기 형식에 대한 흥미를 느끼며 대비적 개념을 이용하여 과거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이양 대비적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양 대비적 방식은 왜 나타났어요? 역사는 언제 가르쳐야지 적당하다고 했죠? 영역 중립운전은 중고등학교 때. 근데 이 사람은 중고등뿐만 아니라 적절한 방법이 있으면 삶의 경험이나 지식이 일천하. 여기서는 삶의 경험과 지식이 일천이에요. 인지구조 발달이 아니라 이런 학생들에게도 뭐냐면 가르치는 방법만 달리하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양 대비적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그 지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못해. 특히 이제 그래가지고 사랑과 믿음, 용기와 비겁함 같은 어떤 대입된 방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방식이 이양 대비적 방식이죠.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역사 지식이 일천한 일반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배우죠. 보통 우리가 한국 사통론이나 교과서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고려 말기의 사람을 뭐와 뭐의 대립으로 보죠? 신진사대부와 건문 세족간의 대립 투쟁을 보죠. 근데 그 안에 이제 신진사대부와 건문 세족들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적 투사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죠. 그거는 다양한 모습도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이제 대비적 방식에서 우리 대립 투쟁에서 결국엔 누가 이겼다? 신진사대부가 이겨갖고 조선을 건국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네. 자, 처음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다들 도식적 틀 속에서 배우는 건데 이것도 이양 대비적 개념이죠. 자, 하여튼 이 이양 대비적 개념이라는 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네, 공인형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죠. 답이 맞죠. 그래서 답이 기획과 니은이죠.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예전에 기출문제만 잘 분석해도 답이 나오는 문제야.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다음 문제 넘어가죠. 4번을 볼게요. 4번. 자, 4번은 뭔데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 교육과정에 관련된 거죠. 교육과정 흐름과 관련된 문제는 해마다 한 번씩 나와요. 어제 이번 나오는 7차 교육과정이죠. 근데 7차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7차 교육과정 개정 부분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7차 교육과정 개정, 2007년 교육과정과 2009년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교과명이 바뀌었는가? 이렇게 나왔죠. 이게. 자, 7차 교육과정까지는 주로 이제 파란 책 있죠, 파란 책. 그 파란 책에 보면 그 뒷부분에, 파란 책 내용 보면 교수 용어기부터 해서 7차 교육과정 정리한 게 있었죠. 그걸 꼭 시험 들어가기 전에 애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교재에서 실전형이나 이런 데서 제가
그 뒷부분에 보충제로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표를 외우고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그 7차 교과는 개정 부분은 다 볼 필요 없고 뭐와 관련된 부분만 보죠? 역사과와 관련된 부분만 보면 되겠죠. 그럼 요 문제 풀려면 교과목이 어떻게 변했는가? 교과적이나 7차 교과적이나 개정, 07년 개정, 09년 개정 때 교과목이 어떻게, 기본학교 교과목이 어떻게 변했느냐, 역사 과목에서 파악을 되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거의 100% 정확해요. 자, 교재 15페이지 또 오세요. 15페이지. 자, 여기 보면 그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있죠? 국민공통 기본과정은 7차 교육과정에서 몇 학년에서 몇 학년까지 배우는 거죠? 1학년부터 해가지고 11학년까지 배우는 거죠.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근데 이에 관한 선택 심화 과정은 11학년에서 12학년까지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공통과정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거고 1학년까지. 그 다음에 심화 선택 과정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안에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뭘 배워요? 네? 여기 뭐 다 강의 듣는 분들 거의 7차 교육 과정 아니에요? 네, 뭐 배웠어요? 네, 국사를 배웠죠? 국사를. 근데 여기 이제 주로 정치사 위주로 나왔죠? 네, 정치사 위주고 나머지 사회경제사는 약간씩만 배우는 정치사 위주의 통사이고요. 자, 고등학교 1학년은 국사죠. 국사인데 이제 연대사로 이렇게 좀 나눠진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분야사로 이렇게 조직 방식이 채택됐고요. 자, 선택 심화 과정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뭐죠? 한국 근현대사하고 세계사죠. 자, 근데 노무현 당시 이제 2007년도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어요. 이때 개정이라는 것은 이제 7차 교육과정부터는 교육과정을 바꿀 때 예전처럼 뭐 한 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수시로. 네. 자, 하여튼 요때가 이제 역사과 이게 만약에 시험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이제 시험이 못 됐죠. 그러다 태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은 교육과정인데, 자, 국민교육통 기본과정에서는 그 국사에다가 중학교 과정에서 국사에다 거기를 뭘 플러스 시켰어요? 세계사를 플러스 시켜서 역사를 배웠죠. 예전에 세계사는 그 사회 과목에 있었는데 이걸 이제 다시 역사로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정근대사 위주의 한국사, 세계사를 배워요. 그래서 한국사 배우고 그 다음에 세계사 배우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배웠으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은 뭘 배우고 있어요?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 위주의 한국사, 세계사를 배우죠. 근현대사 위주의 이제 한국사, 세계사를 이제 배우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그 예전에 이제 7차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과목이 있었죠. 근데 근현대사 과목을 넣었는데 무슨 선택 과목? 선택을 안 하는 학생들은 실제 고등학교 1학년 국사의 그 끝마무리에 근현대사 좀 배우고 말아. 근데 대부분 수업 시간은 거기까지 안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중학교에서 끝나고 나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역사 고등학교 1학년 때 근현대사 부분을 넣어서 이렇게 배우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각각 분야를 이렇게 달리함으로써 나름대로 계열성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심화 과정에 보면 한국 문화사, 세계사가 이름 바뀌었죠. 세계 역사 2회. 그 다음에 새롭게 뭐 동아시아사가 들어왔죠. 예. 그래서 이게 됐고요. 근데 이제 MB가 집권하면서 이제 다시 풀어 고쳤죠. 예. 자,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과목명은 그대로 역사야. 근데 한국사와 세계사를 같이 배우는데, 뭐만 배우죠? 정근현대사를 배워요. 그러니까, 정근현대사는 뭐냐면, 근현대사 전에 있는 것을 배우죠.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은 세계사는 선택을 돌리고, 뭐만 배우는 근현대사를 이제 중심으로 배우는데, 되게 비율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정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율이 몇이냐면 보통 7대3이에요. 7대3. 네, 7대3. 원래는 2009년 교육과정은 한국사를 선택을 했다가 말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필수 돌렸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2011년 교육까지 있어. 작년에 또 바뀐 게 있어. 지금 교과서 만들고 있는데 그 비율은 그 한국사를 몇 대 몇, 근현대사, 정근대사를 7대3에서 5대5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죠. 왜 5대5로 줄이냐면 요 근현대사를 처음에 뜯어 고치려다가 안 되니까 아예 근현대를 내용을 줄여가지고 못 배우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11년 교육과정이 지금 MB 때 지금 만들고 있지만 내년에는 시험을 못하겠죠. 또 정권 바꾸면 또 바뀌겠죠. 예. 자, 하여튼 자주 바뀌었어. 자, 선택 심화과정을 보면 다시 이제 세계 역사 이해가 뭘로 바꾸고 세계사가 바꾸고 한국 문화사가 빠져버리고 동아시아사가 들어왔죠. 예.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사가 지금 그 애들이 배우고 있는데 이종 구성인데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예. 자, 그럼 이때는 그 2009년도 개정 교육과정인데 이거 좀 고치세요. 예. 뭘 고치냐면 저기 보면 이제 세계사 부분에서 잠깐만. 그 세계사가 고등학교 세계 역사에 고칠 필요 없겠네. 자, 그런데 그대로 하시